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좀 늦어서 수업 시간에 풀이는 따로 안하고 이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관한 질문은 서술형 채점할 때 그때 하거나 아니면 따로 댓글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 것은 뭐냐면, 문제를 냈을 때 객관식이 18문제고 주관식 서술형이 총 6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각각 배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처음에 문제를 검토하면서 선생님 3명이서 각각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합산한 거를 토대로 베이스를 잡아서 선생님이 다시 배점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난이도는 3점이고 가장 높은 거는 15점입니다. 그래서 3점은 난이도 3점짜리는 배점이 2.7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점짜리는 배점이 15점이 없어요. 그래서 14점이 최고인데 14점이 4.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선택형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부분 점수가 있는 것들은 각각 2점, 2.0점씩 4를 해서 8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이렇게 2개만 쓰는 거, 그런 경우는 각각 3점씩 해서 2개 해서 총 6점짜리 이런 식으로 배점했습니다. 부분 점수는 각각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부분 점수가 있음 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형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매길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이작 뉴턴이 실험을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과정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선생님은 1단원에 문제를 아예 안 냈습니다. 1단원 어렵다고 저한테 해도 전 뭐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사실, 어떤 현상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어떤 사실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보아오던 일이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가지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보았다. 여러가지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보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검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낙하 현상을 살핀 끝에 물건은 지구 표면에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가지 그 예시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다 해서 정답은 2번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8이었습니다. 8. 난이도 8짜리 난이도 중간짜리 문제였고요. 미리 말하면 난이도 3짜리가 2문제, 4짜리가 1문제, 6짜리가 2문제, 7짜리가 1문제, 객관식입니다. 8짜리가 3문제, 8.5.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난이도 조절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8.5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튼 9짜리가 3문제, 10짜리가 2문제, 12짜리가 1문제, 13짜리도 1문제, 마지막으로 14짜리 1문제 해서 7점부터 9점까지 이렇게 8문제가 중간 난이도로 생각했고요. 위에 이렇게 5문제, 그리고 이렇게 5문제가 각각 상중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도 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형 객관식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번은 이렇게 답이 2번이고요. 2번을 볼까요? 어떤 학생이 실험을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과정이다.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일단 어떤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황산구리 용액을 시험관 A에다가 넣으니까 보라색을 띄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A라면 B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용액에 어떤 용액이 들은 시험관 A, 그러니까 시험관 A에 단백질이 들어있었다면 얘네들을 넣었을 때 보라색이 뜰 것이다. 그래서 시험관 A의 용액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결론이 가설이에요.
가설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어떤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귀축법으로 해가지고 4번이었습니다. 4번. 얘도 난이도 선생님이 수정해서 8로 해서 1번과 2번은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난이도가 13짜리였어요. 이게 되게 처음에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난이도 하향을 엄청 하면서 그나마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기억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고대는 신중심주의, 중세는 인간, 근대는 자연. 요거 지금 책 12쪽에 보면은, 책 12쪽이 아니라 11쪽 11쪽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쌤도 헷갈렸네요. 어디 있지? 고대는 자연중심주의, 중세에는 신중심주의, 근대는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는 틀린 문제입니다. 삑, 얘는 틀린 거고요.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인간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 체계라고 정의한 것이 이제 이론적 관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서 책에서 지금 이론적 관점에 대해 뭐라 설명되어 있죠? 자연현상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 체계라고 나와 있어요.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요거는 지금 보면은 실용적 관점이죠. 실용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니은 역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역시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분홍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과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 여기 책에 보면은 과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디귿은 맞았고요. 실용적 관점에서 과학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용적 관점이에요. 실용적 관점인데, 실용적 관점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었죠. 요거. 그래서 인간이 자신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3000년경이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기원전 3000년경. 그래서 얘는 틀렸죠. 기원전 6세기가 아니라 3000년경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에서는 대다수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해 과학이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12쪽 밑에 대다수의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해 과학이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나마 좀 백전방중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책 한쪽에, 여기 12쪽 책 한쪽에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죠. 이거 좀 암기가 은근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 파트에서는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처럼 어떤 흐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실용적 관점, 이론적 관점,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 요 세 가지 관점과 과학이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냐, 요거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만약에 리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원전 6세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0년이나 6세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더라도 일단 디귿 리을 미음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색 다 몰려있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까요? 쌤도 처음에 못 풀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난이도가 9점짜리 중짜리 문제였습니다. 중짜리 문제인데요. 반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반증주의면 조금 뒤쪽이죠. 네, 19쪽, 20쪽 이쪽 파트인데 20쪽이죠. 포퍼가 제안한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거는 뭐 맞죠? 포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퍼가 반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반증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 과학적 진술이다. 쌤이 반증 가능성이 높은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많이 까일수록 더 많이 까여야 돼요. 많이 까여야 되는데 대신에 많이 반증 당했을 때 뒤집히는 게 아니라 그걸 버티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반증주의라고 했죠. 니은도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반증주의 입장에서 천동설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천동설은 틀린 이론이지만 반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자들의 관찰을 통해 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과학적인 주장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긴 한데 과학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죠. 그래서 1쪽은 답이 2번, 4번, 4번, 3번, 2, 4, 4,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1번이에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순서대로 내려고 했는데 한쪽에 4개씩 선생님이 약간 강박적으로 이걸 어떻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약간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통 다른 과목들은 뒤에 서술형을 쫙 몰아넣는데 왜 섞었냐면 이거 선생님이 섞은 건데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화났으면. 여러분도 풀어서 알겠지만 뒤에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같이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것들도 똑같이 배치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앞에 여기 선택형이라고 따로 안 써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1번 역시 엄청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생물학 전공 지식에 관한 생물 1, 2를 들어야 알 수 있을 만한 거의 언어의 비문학 수준이죠. 그랬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이제 10이 아니라 얘는 서술형 난이도를 따로 안 정했구나. 얘는 이제 8점짜리 문제고요. 각각 4개가 있으니까 하나 맞출 때마다 2점씩 잡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멜바이스 실험 15쪽에 요거 나와있죠. 요거 그대로입니다. 요거 그대로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억 한번 볼까요? 제멜바이스는 산용열 발생의 원인이 사체 조각에 있다는 과설을 확신하게 됐다 나와 있습니다. 가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떤 입증이나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어떻게 걸러내는 검증이 아니라 마지막에 확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가설의 검증이었습니다. 가설의 검증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분만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이 손을 소독하면 어쩌저쩌저 해서 사망률이 뭐 이렇게 줄었다. 어떤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을 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설의 시험이겠죠. 가설을 직접 시험했으니까 시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 가설을 시험한 끝에 의사 남에 있던 사체 조각들이 분만 시술할 때 산용열이 발병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험한 끝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용열이 발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에서 여기 피드백 과정이거든요. 이 가설을 시험했어. 시험을 했는데 안 된 거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가설, 산용열이 발병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또 다른 가설을 세운 거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가설을 세운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가설 세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우기. 이미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산용열이 발병하는 생각. 이거 책 그대로 똑같이 따라 쓴 겁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책에서 대부분 다 나온다고. 이것도 책에 있는 지문 그리고 답 역시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은 2번 정도 읽어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책을 읽어보라 했죠. 그래서 뭐 딸딸딸 외운 친구들도 있고 막 했을 텐데 쌤이 학습지 나눠줄 때 뒤에 편지 써줬죠. 흐름을 보라고 항상 얘기했던 거였어요. 이거 4개 했으니까 당연히 남은 거 문제인식이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근무하는 산부인과에서 뭐 이런 발견을 하고 원인이 궁금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식이었죠. 이렇게 가설 연역법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귀납주의적 과학관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 10짜리로서 중간 난이도 중에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규범씨는 자신만이 아는 카레 돈가스 집에 한 군데 있었대요. 단골집이었나봐요. 그래서 매번 갔는데 어느 날 보면은 평소의 맛을 기다리는 그는 크나큰 실망에 빠졌대요. 1년이나 지속되었던 맛집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지문이랑 비슷하죠? 요거 풍부한 관측 데이터를 가진 닭 하면서 병아리가 매일 하루 이틀 계속 똑같은 먹이를 주니까 맨날 이제 다 먹이를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루는 안 줬어요. 왜? 죽여야 되니까. 이게 뭐였었죠? 저희 선생님들이 영상 찍었던 것 중에 2차 시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사위 6을 100번 던진다고 해서 100번 나왔다고 해서 101번째 주사위 눈이 6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정답은 2번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같은 관찰이 되풀이되더라도 다음에 확실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1번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고요. 3번은 모르겠네요. 이건 4번은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주의죠. 3, 4번은 일부러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 이제 지문 같아요. 6번입니다. 6번 이미 문제 뭐라 나와있죠? 쿤의 생각이죠. 쿤의 생각이면 뭡니까? 과학혁명. 그쵸? 쿤의 과학혁명 모델입니다. 패러다임 모델이고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그림 그대로 따왔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보면은 정상과학 1, 뭐의 등장이죠? 바로 변칙사례의 등장입니다. 왜? 변칙사례가 등장함으로써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는 것이 결국 뭐죠?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그게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새로운 정상과학, 즉 정상과학 2번이 이제 2번으로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기억, 변칙사례 맞죠? 변칙사례 맞고요. 니은에 들어간 거, 과학혁명 이것도 맞죠.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1번에서 2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이후 정상과학 3이 나타난 다음에 또 패러다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왼쪽 그림 보면은 A에서 B, C, D 이러면서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쿤의 패러다임 모형, 격변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답은 5번입니다. 얘는 이제 난이도가 9점짜리로 중간 난이도로 평가했습니다. 7번 러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러커토시 연구 프로그램 한 쪽짜리인데 뭔가 잡다하게 내용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조금 잡다하게 많이 가르친 것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잡다하게 많이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핵과 보호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퇴행, 전진, 뭐 임시 변통 가설, 플로지스톤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조금 너무 한쪽으로만 압축시켜놔서 선생님이 약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책 보라 했죠. 여튼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연구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구성되어 있고, 반증 과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핵이 공격받는다? 아니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가 먼저 공격을 받게 되겠죠. 얘네가 공격을 받고 핵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까요? 3번 포퍼의 주장과 쿤의 주장을 동시에 만족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새로운 사실을 예측함으로써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전진적, 긍정적 연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연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함으로써 전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연구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5번 보호대를 임시 변통적 가설들로 채우게 되면 그 연구 프로그램은 퇴행한다. 그쵸? 부정적 방법으로 계속 가니까 당연히 퇴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3점짜리로서 딴 건 몰라도 2번이 일단 확실하잖아요. 핵이고 공격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서술은 2번입니다. 패러다임이 또 나왔습니다. 이 만화, 이 책 위에 있는 요 그림이죠. 네. 서술은 2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제의 이 네 가지 단어를,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여 아래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개 다 사용하면, 그러니까 답이 맞아요. 답이 맞는 범위 내에서 이 어휘를 4개 다 사용하면 8점, 3개만 사용했는데 답이 맞으면 6점, 이런 식으로 이 어휘를 어떻게 사용해서 답이 맞춰지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답은 하나거든요. 답은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어휘들을 다 사용해서 충분히 이제 딱 올바르게 정교하게 문장을 서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뒤에 플라톤의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뭐냐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전문 분야 사이에는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책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서로 다른 패러다임 속에 속하는 전문 분야 간에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소통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패러다임, 전문 분야, 어휘, 소통 이렇게 돼가지고 8점 되겠습니다. 제가 낸 문제 아니에요. 전 2단원만 냈다 했어요. 1번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다 제가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2단원에서 나한테 뭐라 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해줄게.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2.8점으로서 난이도가 매우 낮았어요. 선생님이 이거 그림 열심히 어떻게 잘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글자, 책에 있는 글자 지우고 다시 포토샵으로 직접 그렸는데 보면은 글자체랑 다 다르죠. 얘는 지금 이만큼 확대하면 다 깨지는데 얘는 그래도 안 깨지게 선생님이 진짜 고해상도로 작업했습니다. 이거 그림 하나가 몇십 메가바이트짜리예요. 잘 일단 보였기를 바라고요. 얘네가 힌트죠. 8번 같은 경우에는 2.8점으로서 난이도 4점짜리입니다. 난이도 4짜리고요. 얘는 뭐 간단하죠. 책들이 하는 말에 기울이세요 하고 프린키피아, 뉴턴이 쓴 책이고요.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어떤 외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외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학사의 길을 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적 접근법이 되겠죠. 그림은 내적 접근법이네. 외적 접근법, 대항해 시대, 다 사회적 현상이죠. 산업혁명도 그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에 맞물려서 다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했죠. 외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9번입니다. 다음은 파이어 아벤트와 장하석의 대화를 상상해서 나타낸 것이다. 두 사람의 실제 주장과 다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풀 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난이도를 14를 줬고요. 근데 푸는 것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는 유일한 과학의 방법론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고 못 낫다고 판단할 수 없다. 첫 번째 주장이죠. 파이어 아벤트의. 두 번째, 점성술조차 그 체계 내에서는 정합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과학 체계로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다른 과학의 체계로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파이어 아벤트의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준이라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하죠. 표준적인 틀에다가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을 매우 안 좋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에 따르면 무엇이든 과학이 될 수 있으면 나쁜 과학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이 세상에 유일한 과학이나 이런 게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문장이고요. 3번에 대한 문장은 합리성을 판단하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에는 나쁜 과학은 없다. 요거 이제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멋대로의 원리를 주장했다.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원래 서술형으로 3번만 딱 내놓고서 1번과 3번의 제시문을 내고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냐? 정답, 제멋대로의 원리. 이러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객관식으로서 어떻게 좀 풀어가려 했습니다. 그럼 장하석을 볼까요, 이제? 장하석 아저씨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단원 내용들을 2단원 하면서 계속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개발과학은 모두 자신만의 실천체계를 갖고 있고 자신만의 실천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언어와 수학 측정기구 단위에 대해서 모두 공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공유해야 된다고.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소통과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나와있죠?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모습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거죠.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1kg과 2kg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랑 못하죠. 왜냐면 미국은 킬로그램을 안 쓰고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단위가, 이게 지금 예시가 단위인데 소통이 조금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해줍니다. 걔네가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니도 표준에 통일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하지만 장하석은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공유가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도 정말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답만 보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점수보다도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한테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꼼수로서 얻어내고 어떤 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좋은 결과 얻었으면 더 좋지만 일단 그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쌤은 이제 과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그 과정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럼 다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10번은 사회적 구성주의고요. 이제 난이도는 12입니다. 12. 난이도는 12고요. 과학 역사의 이해 방식 중 하나인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나와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여기 한번 보면 지금 뭐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제3의 접근 방식이다.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가 뭔지 알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 두 접근 방식을 조화롭게 융합할 제3의 접근 방법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색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사회, 실험과 기구, 그리고 이론 간의 관계 등의 밀도 있는 내용을 밝혀냈다. 보면은 밀도 있는 내용, 이론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원래 내용이 되게 어렵고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요 뒤에 이 사람들이 약간 사회적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학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들은 여러 사실의 관계를 묶어주는 축으로 맥락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여기 나와있죠. 맥락. 그리고 네 번째 외적 접근법에서 바라보는 사회 단위와 같이 국가 단위는 유럽과 같은 아니죠. 오히려 미시적인 것들을 더 분석했죠. 보면은 어디 나와있냐. 사회 단위 하면서 사회적 구성론자들은 한도시 혹은 단체, 심지어 연구소와 같은 실험적 단위, 여기 현미경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미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할 때 짝을 미자예요. 엄청 짝을 미자 쓰고.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린 거가 되겠죠. 얘는 이제 백 틀려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과학사, 철학, 사회학을 모두 담아내는 이해 방법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각광받고 있다라고 이미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특징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1단원은 끝났고요. 이제 2단원입니다. 고대 그리스고요. 마찬가지로 순서가 원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문 넣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고대 그리스부터 나왔어요. 이거 순서 뭐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없잖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쌤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11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이제 이자부터 쌤이 낸 건데 스스스자 아저씨들 웬만하면 안 내고 싶었어요.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거 한 줄씩 언제 그거 다 외우냐고. 그래서 좀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탈레스 최초의 자연 철학자이다. 이미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어요. 이거 그죠? 그리고 맞고 엠피도클레스는 사원소설을 주장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미 여기에도 나와있고 요 뒤에도 여기에도 플라톤에 대해서 나올 때도 엠피도클레스처럼 사원소설을 받아들였다 할 때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진짜 다 안 외워도 충분히 2번 정도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선생님이 웬만한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물질의 근본을 탐구했다. 요거는 제목이죠. 요거 고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목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원인을 종교가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찾았죠. 인간. 신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오히려 의학을 그런 것에서부터 분류해가지고 의사라는 전문 직업을 만들었으며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몸에서 찾고 신의 간섭을 오히려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배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파르메니데스 요것도 선생님이 나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봤으면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선생님이 파르메니데스만 5분을 설명했었나? 뭐 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하면서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을 한두 번 정도 보면은 아마 좋았을 텐데, 안 보고 띵강띵강 놀면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감 잡기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쌤 그래도 나름 양심적으로 뭐 엘레아가 어떻고 이런 건 안 냈어요. 그래서 로고스 이성적인 것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 즉 이성적은 믿어야 되고 감각을 믿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그래서 난이도 6점짜리고요. 난이도 6짜리 문제고요. 난이도 6이니까 쉬운 것 중에는 좀 어려운 거 중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헬레니즘 시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은 건너뛰죠. 왜냐?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좀 뒤에 나오겠죠. 이거는 보면은 책을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책에서도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2세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 뒤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또 나와요. 천체 운동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도 써놨고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2번이 나오는데 둘이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다른 인물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왕이고 이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동물 부속 학술 연구원인 무세이온을 설립했다고 이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뜬금없는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가 나오죠. 안티고노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갈레노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선생님이 뭐 요거 수업하면서 여기 이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었고 앞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맞는 말이죠. 로마 시대 자연 철학은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쇠퇴의 길을 걸었죠.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은 실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쇠퇴의 길을 걸었죠. 어디 나와 있냐? 자연 철학은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얘는 10짜리로 중상 나름 양심있게 난이도 중간 선생님은 다 중간 난이도로 냈어요. 왜냐면 1단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왔을까요? 문제 간격 맞추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고대 그리스 파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약간 집중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세에서 더 큰, 정확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체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끼친 영향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 13번 볼게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수학과 기하학을 들었다. 이게 누구였죠? 그렇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수학과 기하학을 우주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수단으로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1번부터 틀렸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감각으로 파악되는 물질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성을 강조했다. 네, 맞죠?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으로 이거 다 나와 있어요. 3번 중세시대에도 그의 책은 대부분 아랍어로 옮겨져서 잘 보존되었다. 이거는 여기 안 나오니까 좀 이따 뒤에 보고 4가지 특성과 4가지 근본 원소가 짝을 이뤄 물질을 이룬다. 이건 중학교 때 한 거죠. 이게 물질 관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소는 4가지 요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부분이고요.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중세 부분에 나옵니다. 보면은 어디 나와 있지? 이쪽이었나? 대부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은 아랍어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슬람에서도 최고의 철학자로 대접받았다는 게 책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5번 보면은 대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학에 출연하여 그리스 과학을 수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분야에서 유일한 개념적 수단이었고요. 철학이. 그리고 유럽의 대학은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중요한 사회를 여겼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 이 석사 따려면
턱살을 따려면 교양학부에서 자연차례가 배워야 했대요. 필수였던 거죠, 필수.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원래 좀 어려웠는데 좀 쉽게 원래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쉽게 한다고 쌤이 여기 뜬금없는 플라톤 넣었어요. 이거는 원래 이 문제는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로 칠 게 아니라 중세 유럽에 조금 초점을 두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확 낮아졌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 6짜리로 이제 얘도 중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중세 전반기 이슬람 과학입니다. 이거 다 했어요. 이쪽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 이슬람이 왜 중세 전반기 유럽에 비해서 과학이 발전했는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됐대요. 그리고 페르시아족의 동전을 대체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영상에서 수업할 때 다 다뤘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 이미 2개 맞고. 바닷길 개척? 이거는 중세 후반기 유럽이에요. 보면은 바닷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죠. 얘는 틀려가지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난이도는 3으로 최하였습니다. 최하. 3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안해요. 이 지문이 많이 길죠. 예, 국어 시간도 아닌데. 서술형 5번을 제외한 3문제가 지문 하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문 읽는 거는 생략할게요. 이건 이제 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가 안 나왔었냐면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읽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난이도 조절한다고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술형 3번 같은 거. 원래 특징을 원래 이게 이집트에 보면은 수영이가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이 어땠냐고 건이한테 물어봤죠. 근데 원래 이게 건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쫙쫙쫙 써놨는데 이 부분이 원래 이집트 문명이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 문명이었었고 그래서 건이가 원래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를 다 지우고 이집트 과학의 특징을 여기다 다 써야 돼. 그 특징이 여기 책에 이제 뭐 달력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왜 한 번 싹 다 지웠다 했잖아.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다시 만들었는데 그걸 또 다시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난이도 하향만 한 3-4번 했어. 예. 그래서 엄청 쉽게 바뀌었죠. 풀면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영이가 틀렸죠. 왜? 두 문명의 과학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경제가 무관하게 추상적이었다고 라고 나와있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죠. 실용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지? 여기 나와있죠. 두 문명의 과학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경제에 관련된 것이 많아 매우 실용적이었다. 이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건 어디였죠?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틀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원래 10짜리인데 10도 아니었어요. 옛날 요거였을 때 13 막 이랬었는데 여튼 10이었다가 이걸 틀리면 서술형 3번도 같이 틀리는 약간 얘가 2개가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8.5점으로 낮추면서 배점을 3.4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술형 3번은 그래서 뭘 바꾸면 되겠냐? 요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 배점이 그래서 8점에서 4점으로 반이나 줄었죠. 쌤이 되게 처음에 이 정도 하면 100점 방지 정도 한두 개 있고 나름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일단은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봐도 어려웠어. 그래서 1단원도 낮추고, 왜냐면 쌤이 말했죠. 평균 70점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1단원도 낮추고 2단원은 그것보다 2번을 더 낮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낸 문제들이 난이도가 지금 1단원 문제보다 더 어려웠었는데 이제 전에 1단원 문제는 그거보다 더 어려웠었죠. 뭐 그런 식이에요. 난이도가 다 낮아졌습니다. 일로 이렇게 떨어지고 2단원 문제들은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되냐, 그냥 뭐 간단하죠. 이거 일상생활과, 근데 이걸 보면은 밑줄 친 거 다 바꿔야 되는데 몰라요. 이건 채점하면서 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무관하게 경제 무관하지가 않죠. 경제에 관련이 있죠. 요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실용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실용적이었다. 이거 관련해서 실용적이었다. 무관하게가 아니에요. 무관하게 들어가면 무조건 빵점이고, 관련해서 실용적이었다 하면은 바로 4점 줍니다. 얘는 부분 점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대수학이 발달한 이유, 이집트 문명에서 기하학이 발달한 이유, 이것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책을 안 읽어볼 수가 없었겠죠. 양심 있으면. 예.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미 이 책을 이거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업 때 다 설명했으니까 안 보면 안 되지. 지리적 교류가 활발한 곳에 있어서 상업이 발달했다. 요게 첫 번째 답이고요. 이게 첫 번째 답. 1번 답이고요. 기억이네. 기억의 답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상업에 발달했어요. 상업의 발달, 요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요 말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범람이 되겠죠.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이거를 다시 구획하고, 구획 안에 복구 뭐 이래, 이 내용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게 니은 답인데, 중요한 거는 나일강의 범람하고 여기는 이제 다시 구획해야 했기 때문에 구획 문제. 구획은 땅을 나누는 건데 그냥 뭐 복구 이런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술형 4번 각각 3점씩 들어갔고요. 서술형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랑 앞에 요 문제 있죠? 서술형 2번 요 문제랑 똑같아요. 얘는 그냥 정답 써주고, 이거는 책에 어디 나와있냐, 플라톤 파트에 나와있죠. 이것도 수업 때 열심히 했죠, 우리. 동굴의 비유. 원래 이거 없었어요. 제시문 없었다가 혼나가지고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너무 글씨가 굵게 나오네.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여기 현실 세계 나오죠. 이 현실 세계가 뭐야? 진짜 가짜야? 가짜죠. 근데 이 가짜를 동굴에 비유를 해야 되니까 동굴 안에 그림자에 불과하며 동굴 밖의 세계가 뭐라? 동굴 밖의 세계가 이데아다. 참된 실제인 이데아다. 이데아의 세계다. 이건 뭐 이미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문맥, 마찬가지로 문맥이 맞으면 돼요. 문맥이 맞은 상태에서 요 네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면 됩니다. 현실 세계 들어갔죠? 동굴 들어갔죠? 여기 동굴 또 들어갔네. 이데아 들어갔죠? 여기 그림자 들어갔죠. 이거 글자는 순서대로 넣은 게 아니라 글자 개수 순서로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꼭 이걸 순서대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16번. 16번은 이제 중세 과학이죠. 요거 보면 3.3, 3.5, 3.1 이렇게 돼 있으니까 9.9에다가 6점은 15점. 미안해요. 20%가 나온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나왔네. 그 62분짜리 수업, 여기 이 파트가 62분짜리 수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중세 후반기 하면서 나오는데 전반기부터 볼까요? 다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얘는 순서를 맞추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문 갖다가 두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얻은 지식과가 아니라 맨 처음에 뭐였어요? 흑사병 나온 거 뭐였죠? 흑사병. 흑사병은 가장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다가 제일 뒤에 가야겠죠. 쉬운 거부터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뭐라 했죠? 이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 다 죽으니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지? 농업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나와 있습니다. 농업혁명 하면서 있으니까 중세 후반기겠죠? 이걸 왜 써? 중세 후반기니까 요쪽, 여기죠, 여기. 농업혁명의 성공.
대학 출연 다 중세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라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가랑 나가 남았는데 나를 먼저 볼까요? 이거 순서는 그냥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부터 알려졌던 과학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대요. 누가? 기독교 신학자가. 그거 언제죠? 정세 중반기죠. 왜? 후반기에는 아퀴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접목시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가 앞에 가 있을 것이고, 가는 뭐야? 이 아퀴나스 나오네요.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하면서 가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겠네. 날아가다 You can fly. 날아가다인 2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름 이거 그래도 좀 어렵게 하려 했는데 지문도 좀 쉽게 쭉쭉 길게 해가지고 시대 내용이 많이 나오게 했고요. 그래갖고 3.3점밖에 안 돼요. 3.3밖에 안 돼가지고 난이도 8짜리 중간 문제였습니다. 17번 이제 각각 시대에 따른 사람들인데요. 락탄티우스는 지구는 산모양이며 맞죠? 근데 이게 언제야? 중세 중반기죠. 중세 중반기가 언제죠? 전반기가 언제죠? 미안합니다. 전반기 나죠. 얘는 가가 아니라 나로 했어야 합니다. 틀렸어요. 1번이 답이죠. 베이컨은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했다. 가니까 아퀴나스 세대잖아. 아퀴나스. 여기 보면 베이컨 이렇게 나와있죠. 주장했다. 맞는 말이고요. 나가 언제? 유럽 전반기죠. 유럽 전반기에는 척박한 삶과 엄격한 기독교 교리 나와있어요. 그죠? 중세 전반기에는 척박한 삶과 엄격한 기독교 교리를 지키느라 대부분이 퇴보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쵸? 중세 전반기에 퇴보를 했었죠. 나는 맞는 말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중세 전반기 사람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하늘에 있는 신의 나라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성서를 중시했다고 나와있어요. 다 똑같이 나와있죠. 역시 맞는 말이고요. 대학에 출연 중세 후반기입니다. 충돌이 잦았고 그 예로 진공 논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를 두고 이제 신학부와 교양학부, 자연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끼리 싸웠대요. 그에 대한 예시가 바로 진공 논쟁이었다고 옆에 나와있죠. 책을 읽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난이도가 9였어요. 16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18번입니다. 중세 후반기 유럽에 대한 설명, 기역, 경작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3년주기로 돌아가면서 용도를 바꾸는 농사법은 농업혁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것도 여기 나와있죠. 두 번째, 유럽 약자는 조를 이루어 그리스 로마 고전과 이슬람 서적을 아랍어에서 번역했다. 이것도 수업 때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와있죠. 그림에도 나와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번역했다 나와있어요. 여기 맞는 거고요. 디귿, 중세 유럽의 대학은 성당에 속했던 학교의 명성 높은 교사 주위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활적으로,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어요. 학원에 비유하면서 얘기했었죠. 여기 대학의 기원 이렇게 나와있죠. 맞는 말이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얘는 7짜리 중간 중하 7짜리 문제고요. 마지막 소수령 6번은 선생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씩은 맞추라고 보너스로 낸 문제. 보너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했죠.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뭐야 정답. 무슬림 근거지 함락. 그리고 십자군 전쟁. 딴 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뭐 외적 접근법, 내적 접근법, 뭐 2.7점짜리 이런 건 뭐 틀리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이거 틀렸으면은 수업 안 되는 거다, 진짜. 와, 이거 내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건데, 여러분,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이런 거 해요 하면서 했죠. 그리고
이거 애초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나도 하고 다른 쌤들도 하고 했는데, 이건 1반부터 9반까지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적어도 틀리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 틀리면 쌤들끼리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누구 반이 이 문제 더 많이 틀리나. 여튼 이렇게 과학사가 총 24문제였고요 답은 따로 내일 내일이나 모레 중에 그 객관식 답이랑 서술형 답은 내일 중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풀이로 그냥 끝내고요. 그래야 영상 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하죠. 그리고 이거 위에 규봉 선생이 버튼, 이거는 그냥 이거 파일을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숨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고, 여튼 여러분 진짜 고생했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정말 응원하고, 이제 또 한 달 뒤에 기말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과학사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과학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수행평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연극 할라 했는데 선생님이 연극 좋아하거든. 연극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영상 1단원 할 때 했죠. 그래서 여튼 그렇게 됐고요. 와, 뭐야 이거 다 날아가네. 안되겠다. 좀 입체감 있게 표현하려 했는데 실패했네요. 여튼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진짜. 화이팅이고, 우리 그러면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만납시다. 알았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안녕. 여러분 안녕.